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긍정적 사고의 훈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릭스 바움가르트너라는 낙하 훈련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펠릭스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스카이 다이버입니다. 그는 레드불 스트라토스에서 지상 39km 자유낙하에 성공했는데, 이 기록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스카이브 다이빙의 최고 고도 기록을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초음속을 인간이 돌파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릭스의 감독인 아트 톰슨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펠릭스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아트, 죄송해요. 전 못하겠어요. 그는 공항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펠릭스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였는지를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세 가지 주된 위험 경고 체계를 찾아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진화적으로 가장 오래된 체계는 기저핵 체계입니다. 일반적인 위협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서 동물이 싸우거나 도망가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다른 위험 경고 체계도 있는데 변연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편도체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뇌 중간 부분에 있는 작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편도체는 위험 문제에 반응하여 정서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기저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작동하여 생물의 반응에 새로운 이해와 유연성을 더해줍니다. 즉, 후회하느니 안전한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진화적으로 훨씬 이후에 전전두엽 피질에서 세 번째 경보 체계가 출현하게 됩니다. 논리적 추론, 의식적 사고 통제의 실행과 같은 활동과 관계가 있는데, 전전두엽 피질은 언어적 사고를 통해 사건의 상징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저핵이나 변연계보다는 훨씬 유연하고 특화된 체계이지만 이들 두 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회피 반사를 통제하는 간단한 신경 신호에서도 부정성 편향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면 회피 반사라는 것인데, 회피 반사는 인간과 동물의 원초적인 반사로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편근 반사와 함께 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피 반사는 편근 반사에 비해 물리적으로 훨씬 강력하며 방해를 덜 받습니다. 편도체에서도 비슷한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뇌의 원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 과정과 관련이 됩니다. 프로이드 시대에 따르면 편도체를 욕망과 충동의 원천인 원초와 연결시켰을 것입니다. 편도체의 정서적 반응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실험 보조원의 지시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듯하도 편도체는 계속 햇살 뒤의 먹구름을 찾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와 같은 부정성 편향, 즉 급쟁이로 만드는 요소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펠릭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화를 한 지 석 달이 지나 펠릭스는 우주복과 회의적인 팀에 직면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의 훈련 담당자들은 이런 종류의 두려움에 있는 사람을 즉시 걸러내는 미국 공군과 미국 항공우주국, 즉 나사 프로그램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고고도에 오르는 조종사나 우주비행사가 되고자 하는 지원자들은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의 테스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지원자에게 압력 우주복과 헬멧을 착용하게 하고 시험 감독관은 아무 설명 없이 또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도 없이 방을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지원자는 작고 어두운 상자에 들어가 24시간 동안 웅크리고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펠릭스의 트레이너 중 한 명인 나이든 조 키팅어는 1950년대에 상자 테스트를 받는 도중 평화롭게 잠들었지만 공군 동료들이 이 테스트를 망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가 되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야.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톰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지. 당신을 내보내고 다음 사람을 데려오는 거야. 그것은 자질의 문제였습니다. 자질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둘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임상 심리학자 마이클 제베이스의 이름이 역할이 빛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이 펠릭스가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클 제베이스와 마주 앉았을 때도 펠릭스 기분이 그다지 나아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제베이스 심리학자는 펠릭스에게 빈 의자를 가리키며 아들이 저기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펠릭스는 아들이 없었지만 상상 속의 아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를 그 상상 속의 아들에게 말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펠릭스는 최소화라고 부르는 의식적, 무의식적 전략을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긍정적 환상, 이 긍정적 환상은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이지만 그들이 병에 대처하는 데는 커다란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미신적인 신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정신적 전략은 또 자신보다 상황이 더 나쁜 여성과 비교하면서 상황을 새롭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공포영화가 무서울수록 관객은 좋아하는데 나중에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화 효과는 반대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심리적 효과의 특징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쾌감을 주는 호르몬을 스스로 분비하는 것 말고도 당신은 정신적으로 의식적, 무의식적 전략을 통해 나쁜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기법을 방어 기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다른 이론 대부분보다 훨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나쁜 느낌을 해결하기 위해 전위, 즉 배우자나 상사에게 매우 화가 났을 때 자녀를 우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속담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투사가 있습니다. 네가 적대적인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와 같은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가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놀라울 만큼 소질들이 있습니다. 저베이스는 펠릭스에게 우주복을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맞춤 우주복이다. 이 우주복이 당신을 보통 사람에서 영웅으로 만들어 준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자꾸만 스스로에게 하라는 짓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지행동치료는 불안과 우울을 치료하는 프로이트 학파의 전통적인 방식을 깬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강점은 무시하며 성공은 우연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들은 한 가지 장애물을 치명적인 실수로 해석했고 그것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상상만 했던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부정성 편향을 세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부정성 집중 또는 긍정성 경시 또는 파국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간단한 방법, 즉 두려움을 적어보거나 상황을 억지로라도 다르게 해석해보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행동치료라고 하는 CBT는 프로작이나 렉사프로인 약입니다. 항우울제인데 이 우울증 치료제만큼 우울증에 부작용이 없이 지속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펠릭스는 대처 진술이라고 부르는 CBT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저배에서는 긍정적인 진술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펠릭스가 불안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 진술을 스스로 암송할 수 있는 주문이 되도록 했습니다. 펠릭스는 이들 주문을 듣고 따라 할수록 더 믿을만 하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펠릭스는 우주복은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그는 우주복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제법 괜찮네 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펠릭스가 우주복을 입으면 받았던 여러가지 불안감과 우울증이나 또 두려움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흡법은 또 한 가지 소개를 하자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에 무의식적 신호를 보내는 의식적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차 비유를 만약 하면 자율신경계에는 가속 페달과 제동 페달이 있는데, 가속 페달에는 교감신경계로 맥박과 호흡을 비롯한 투쟁, 도피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 제동 페달은 브레이크를 말하는데, 부교감신경계로서 휴식, 소화 반응이나 먹이, 양육 반응처럼 투쟁이나 도피 반응과 반대되는 대비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이완 반응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심호흡이 이런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명상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연구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펠릭스는 손발을 마주 대고 누르면서 숨을 30초 동안 참았다가 깊고 느리게 쉬면서 불안이 지나가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으로 이완 반응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한숨을 깊게 쉬는 것도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바보 같고 간단하게 들리는 그만큼 호흡은 도움이 되어 좋은 공기를 폐속으로 들이마시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펠릭스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한 몇 가지를 한번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인형을 침대 가까이에 놓고 스스로에게 그 인형이 나의 가장 절친한 누군가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면 그런 연습을 시켜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에게 되뇌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되어질 좋은 행복하고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든지, 또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나 나의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 가까운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좋은 환상적인 모습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를 만났을 때 거짓말이라도 과장되지만 상대방에게 했으면 되었으면 바라는 바를 상대방에 직접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사람들이 몰라봐서 그렇지, 너의 진가를 몰라봐서 그렇지, 진짜 너는 대단하다,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다라든지 이런 칭찬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칭찬이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반대로 그로부터 돌아오는 피드백을 통하여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실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울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호흡법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편안한 자세를 가진 상태에서 깊은 심호흡을, 그냥 호흡이 아니고 깊이 천천히 깊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스스로를 모든 몸을 유한시키는 그런 운동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정말 나는 훌륭했다, 나는 대단하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고생했다, 사랑한다, 앞으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하면서 같이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